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에서 가장 좁고 가장 위험한 바닷길 위에서 미국과 이란이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지나가지 못하게 막겠다는 미국의 봉쇄 선언, 그리고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전쟁이다 하고 맞받아치는 이란의 경고가 동시에 울려 퍼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두 나라가 지금 이 순간 물밑에서는 조용히 협상 테이블을 다시 펼치려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총 들고 마주보면서 협상 날짜 잡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놀랍게도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이 갈림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뉴스에서 잘 다루지 않는 이면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먼저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긴박한지부터 감을 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그냥 저 나라들은 원래 사이가 안 좋잖아요 정도로 받아들이시는데 사실 그 갈등의 핵심에는 전 세계 경제와 직결된 아주 구체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도를 펼쳐서 중동을 보면 페르시아만이라는 바다가 있고 그 바다에서 나오는 딱 하나의 출구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해협의 너비가 가장 좁은 구간이 불과 33km에서 39km 사이거든요.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보다도 짧습니다. 그런데 이 좁디 좁은 바닷길을 통해서 매일 전 세계가 소비하는 석유의 20%에서 21% 사이가 지나갑니다. 하루에 약 1700만에서 1800만 배럴 사이의 원유가 이 좁은 목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이 수출하는 석유가 전부 이 길을 거쳐야만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만약 이 길이 하루라도 막힌다면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1970년대에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분들은 그 공포를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는 순간 한국을 포함한 석유 수입 의존 국가들은 직격탄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미국이 이란을 향해 역봉쇄 작전을 선언한 겁니다. 역봉쇄란 쉽게 말하면 이란이 먼저 봉쇄 카드를 위협으로 꺼내들자 미국이 거꾸로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란 배들을 봉쇄하겠다고 맞받아친 것입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과 물자 공급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왜 이란이 먼저 봉쇄 카드를 꺼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은 일종의 핵무기 같은 카드입니다. 자기 나라가 심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을 때 너희가 우리를 계속 이렇게 압박하면 우리도 세계 석유 공급을 끊어버리겠다는 협박 카드로 쓸 수 있거든요. 이란이 이 카드를 실제로 쓴 적은 거의 없지만 꺼내드는 것만으로도 세계가 긴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 겁니다. 과거 미국 정부들은 이란의 봉쇄 위협이 나올 때마다 해협을 막으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하면서 항공모함을 보내는 식으로 경고만 했는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아예 선제적으로 이란 선박들의 이동을 봉쇄해버리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 전환이에요. 이란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란은 원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수출길을 미국이 막아버렸다고 하면 버틸 수가 없거든요. 이란 경제가 이미 오랜 제재로 상당히 허약해진 상태라는 점도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협상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지난 주말에 무려 21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1차 협상이 열렸습니다. 21시간이면 밤을 꼬박 새우고도 낮까지 이어진 시간이죠. 양측이 그만큼 할 말이 많았고 풀어야 할 매듭이 복잡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합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미국 측 협상 대표였던 벤스 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우리가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했는데 이란 협상단이 최고 지도자나 다른 누군가의 승인을 받으러 이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해서 협상이 멈췄다는 겁니다. 이 발언 속에 이란이라는 나라의 의사결정 구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란의 권력 구조가 불과 한 달 반 전 2월 28일에 완전히 뒤흔들렸거든요. 37년간 이란을 철권으로 통치해온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바로 그날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3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란의 모든 결정에 최종 도장을 찍어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21시간 마라톤 협상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역봉쇄를 선언한 뒤에 이란에서 연락이 왔다고 밝힌 거예요.
이 발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상이 깨진 직후에 강경 조치를 취했더니 이란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트럼프식 외교의 패턴입니다. 최대 압박 전략이라고 부르는 방식인데 상대방을 최대한 압박해서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도 이 방식을 썼고 이번 이 기에서도 같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이란이 연락을 취해왔다는 건 압박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2차 협상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여러 외신들이 전하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양측 모두 2차 협상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란 측 관계자는 이란 대표단이 4월 17일에서 19일 사이 일정을 비워뒀다고 밝혔고 미국 측에서는 4월 16일에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날짜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략 그 주 안에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뉘앙스는 양측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를 중재하는 나라가 파키스탄인데 이게 꽤 흥미로운 선택이에요.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미국과 나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고 이란과도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웃 나라입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섰다는 건 이 협상이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정과 연결된 문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도 미국과 이란이 진짜로 충돌하는 상황은 절대 피하고 싶겠죠.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중동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파키스탄도 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요. 파키스탄은 양측의 협상단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이란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긍정적인 답변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완전한 수락은 아니에요. 열려있다는 뜻이지 당장 나가겠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이란 외교의 특성상 공개적으로 협상에 열의를 보이면 약해 보인다는 인식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두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 2차 협상이 열린다면 어디서 열릴까요? 1차 협상이 열렸던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가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튀르키예, 이집트, 스위스 같은 나라들도 거론되고 있어요. 다들 국제협상에서 중립적인 장소를 제공해온 전통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스위스가 특히 눈에 띄는데 스위스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직접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연락 채널 역할을 해온 나라입니다. 미국이 이란 주재 대사관이 없는 상황에서 스위스 대사관이 사실상 미국을 대리하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스위스가 협상 장소로 거론된다는 건 단순한 중립국 선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란 대통령 페제시키안의 태도입니다. 대통령이 강경 메시지 대신 국제법 틀 안에서 대화는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계산된 발언입니다. 대화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이란이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이미지를 주지 않겠다는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메네이가 사라진 지금 이란의 권력은 누가 쥐고 있는 걸까요? 이게 이번 협상을 이해하는데 정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란 헌법에는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면 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수호위원회 성직자 1인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된 임시지도자위원회가 꾸려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실권을 쥔 인물은 따로 있어요. 바로 알리 라리잔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리자니는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인물인데 하메네이가 생전에 유사시 국가 운영 정권을 그에게 위임해뒀다는 게 뉴욕타임스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혁명수비대 지휘관 출신의 국회의장을 12년간 역임한 경력,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과의 주요 협상에서 하메네이의 대리자 역할을 해온 인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메네이의 분신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라리자니가 공식 최고 지도자직을 바로 승계하기엔 헌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이란 헌법상 최고 지도자는 시아파 고위 성직자 신분이어야 하는데 라리자니는 성직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88명의 성직자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가 차기 최고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란은 최고 권력이 공식적으로는 공백 상태이고 라리자니가 사실상의 실권을 쥔 채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 복잡한 과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게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요? 아주 큰 변수입니다. 과거에는 하메네이가 된다 안 된다를 최종 결정하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그 결정권이 어느 한 사람에게 명확하게 쏠려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혁명수비대 강경파, 라리자니 중심의 실용파,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온건파가 각자 목소리를 내면서 이란의 대외 전략 방향이 이전보다 훨씬 더 불확실해졌어요. 협상단이 테이블에서 합의를 보더라도
과연 그 합의를 이란 내부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승인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지금 이란 안에서도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한편 하메네이의 죽음 자체가 이란 내부에서 순교 서사로 포장되면서 강경파가 오히려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낼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도자 공백기에 혁명 수비대가 협상보다 강경 대응을 주장하며 입김을 키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1차 핵협상인 제2CPOA가 2015년에 맺어졌다가 트럼프 일기 때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무너진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란 내부 강경파 입장에서는 미국을 믿었다가 또 배신당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뿌리 깊습니다. 하메네이가 살아있었을 때도 이 불신을 잠재우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 불신을 한 목소리로 통제할 지도자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불신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2차 협상의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단순히 말로 이번엔 지키겠다고 해서는 이란이 납득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협상 전문가들은 검증 가능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의 합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원하는 건 정확히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한입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우라늄을 농축하는 걸 막겠다는 거죠. 현재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라는 보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란이 원하면 핵무기를 만드는데 기술적으로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수준까지 왔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게 두렵습니다. 중동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역 전체의 안보 균형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해주는 방식의 빅딜을 원하는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 핵 프로그램은 단순한 무기 개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외부의 압박에 맞서는 협상 카드이기도 하고 국내 강경파의 지지를 받는 상징적인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핵을 포기하거나 대폭 제한하는 건 이란 내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 국내 정치에서 우리가 지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구조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이란 핵을 막았다고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란은 제재가 풀리고 우리 주권은 지켰다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파키스탄이 중재하는 2주간의 휴전 기간이 4월 21일로 끝납니다. 이 기간 안에 2차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며칠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외신들이 잇따라 보도하는 것처럼 두 나라 사이에서 물밑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최소한 양쪽 모두 지금 당장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맥락이 있습니다. 이번 미-이란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옵니다. 한국은 석유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석유의 상당 부분이 중동에서 오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심화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긴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한국의 에너지 수입 비용이 크게 올라갑니다. 물가가 오르고 기업들 원가 부담이 커지고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 있어요. 반대로 협상이 성공해서 이란 제재가 완화된다면 이란 원유가 다시 세계 시장에 풀리면서 유가가 안정되거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수입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결과가 올 수 있죠. 이걸 보면 외교와 경제가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돼 있는지 실감이 나죠. 지구 반대편 중동의 두 나라가 테이블에 앉느냐 마느냐가 우리가 주유소에서 내는 기름값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2차 협상이 예정대로 열리고 단계적인 합의 틀이 만들어지는 방향입니다. 이 경우 완전한 핵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긴장 완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세계 금융시장도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줄어들면 유가도 안정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협상이 다시 결렬되거나 한쪽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방향입니다. 이 경우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을 짓누르게 됩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에너지 관련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이죠.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21시간 마라톤 협상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모두 여전히 대화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이 역봉쇄 직후 미국에 먼저 연락을 취했다는 것도 이란이 진짜 전쟁보다는 협상을 원한다는 신호로 읽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협상이란 게 항상 두 나라 사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 협상 과정을 굉장히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능력 자체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해 왔습니다. 만약 미국과 이란이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으로 합의를 한다면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은 단순히 두 나라 문제가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 나아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국제 안보를 동시에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해결이 쉬울 리 없죠.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최소한의 희망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4월 21일 휴전 만료 전까지 2차 협상이 열리는지, 열린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전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라리자니를 중심으로 한 이란 임시 지도부가 어느 수준까지 타협을 허용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앞으로 며칠 사이에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이후 상황의 흐름을 결정할 겁니다. 세계는 지금 이 작은 바닷길 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숨죽이며 보고 있습니다. 총을 들고 대화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앞으로도 계속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